31화 삼고초려 천하를 논하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자 유비는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오늘 세 번째로 용중을 찾아간다. 그의 선원에 장비는 들고 있던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형님, 아직도 그놈에게 미련을 못 버리셨습니까? 2번이나 우리를 바람맞힌 놈입니다. 이번에도 없다면 제가 그놈의 초가집에 불을 질러서라도. 익덕. 유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는 그런 망령된 소리를 입에 담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얻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천하를 얻기 위해 예를 다하는 것이다. 내 뜻을 모르겠느냐? 장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관우는 묵묵히 청룡원 얼도를 챙겨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형님의 그 깊은 진심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제갈량의 초가집. 이번에는 살인문 앞에서부터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계십니까? 유비,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동자가 나와 그들을 맞았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막 낮잠에 드셨습니다. 쿨럭, 잠을 잔다고. 장비는 어이가 없어 헛기침을 터뜨렸다. 그가 또다시 폭발하려는 순간 유비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깨우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 유비는 초가집 대돌 아래에 조용히 서서 제갈량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따스한 봄볕 아래 장비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관우는 나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오직 유비만이 미동도 하지 않고 꼿꼿이 선 채로 초가집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이 간절함이 나의 모든 것이다. 부디 이 마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마침내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걸어 나왔다. 27 남짓의 나이, 학창위를 걸친 그의 모습은 평범한 서생 같았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맑아 마치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했다. 오래 기다리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갈량이었다. 유비는 예를 갖춰 그를 맞았다. 초가집 안은 소박했지만 벽에는 천하 지도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관우와 장비는 병풍 뒤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유비는 먼저 자신의 한탄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비록 제가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 하나 덕이 부족하고 힘이 미약하여 천하의 역적들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와 이 어지러운 백성들을 위해 가르침을 주십시오.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제갈량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벽에 걸린 지도를 손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하의 판도를 꿰뚫는 힘이 있었다. 조조는 이미 천자를 손에 넣고 북쪽을 평정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때를 얻은 것이므로 지금 당장 그와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강동의 송권은 3대에 걸쳐 기반을 닦았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니 이는 땅의 이점을 얻은 것이므로 그와는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제갈량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곳을 가리켰다. 장군께서 머물 곳은 바로 형주와 익주입니다. 형주는 땅이 비옥하고 요충지이나 그 주인인 유표는 우유부단하여 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익주는 땅이 험하고 풍요로우나 그 주인인 유장은 어리석어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장군께서는 먼저 형주를 발판으로 삼고 이어서 서쪽의 익주를 차지하여 자신만의 기반을 닦으셔야 합니다. 유비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안개 속에 갇혀있던 그의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했다. 그 후에 서쪽으로는 여러 이민족들과 화친하고 남쪽으로는 송권과 굳건한 동맹을 맺어 조조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천하의 큰 변화의 기회가 생기면 관 장군에게는 형조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의 왕과 낙양을 치게 하고 장군께서는 직접 익주의 대군을 이끌고 진천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양쪽에서 조조를 압박한다면 어느 백성이 감히 대나무 그릇에 밥을 담고 항아리에 장을 담아 장군의 군대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다면 능히 천하를 얻고 한나라 황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끝났을 때 유비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이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이것이다. 이 청년은 이 작은 초가집 안에서 천하의 흐름을 손바닥처럼 읽고 있구나. 가면이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에 반응했다. 스트레스가 아닌 순수한 감격에 미세하게 진동했다. 유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갈량의 옷자락을 잡았다. 선생님, 부디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업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갈량은 유비의 간절한 눈빛과 3번이나 자신을 찾아온 그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뜻이 이와 같으시니 저 또한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순간 유비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병풍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관우와 장비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을 뿐이었다. 32화 공명의 첫 전투. 제갈량이 신야성에 합류하자 성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흘러갔다. 유비는 그를 군사로 삼고 스승처럼 대했지만 다른 장수들과 병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특히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의 능력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했다. 형님, 저 애송이 서생놈이 대체 뭘 안다고 저렇게까지 하십니까? 전장에 전 자도 모를 위인 같은데. 장비가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익덕, 군사님 앞에서 무례를 범하지 마라. 형님의 뜻이 깊으실 것이다. 관우가 말렸지만 그의 얼굴에도 여전히 위구심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전령이 비 오듯 달려들어왔다. 주군, 큰일 났습니다. 조조의 대장 하후돈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신야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막사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고작 수천의 병력으로 10만 대군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든 장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두의 시선이 유비에게로 향했다. 유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옆에 앉은 제갈량을 돌아보았다. 군사,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제갈량은 손에 든 깃털 부채를 흔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의 작은 계책 하나면 10만 대군이라도 문제없습니다.
그는 유비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자신의 칼과 장수인장을 풀어 제갈량에게 건넸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군사의 명령은 곧 나의 명령이다. 누구든 군사의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군법에 따라 목을 벨 것이다. 관우와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수들이 경악했다. 제갈량은 인장을 받아 들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앳된 서생의 모습은 간대없고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대장군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관 장군은 들으시오. 병사 일천을 이끌고 방망파 뒤쪽에 강상류에 매복하시오. 모래주머니로 강물을 막고 있다가 내일 정오에 남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거든 즉시 둑을 터뜨리시오. 장 장군은 들으시오. 병사 일천을 이끌고 방망파의 좁은 길목에 매복하시오. 적들이 불과 물에 쫓겨 혼란에 빠져 도망치거든 그들의 퇴로를 끊고 맹렬히 공격하시오. 좋은 장군은 들으시오. 선봉에 서서 적을 맞으시오. 절대 이기려 하지 말고 거짓으로 패하여 적을 방망파 깊숙한 곳까지 유인하시오. 명령을 받은 세 사람은 어안이 벙벙했다. 장비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군사, 싸우지도 말고 도망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불과 물이라니 장난하는 겁니까? 제갈량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군법이 두렵지 않으시오. 그 한마디에 장비는 입을 다물었다. 세 사람은 마지못해 인장을 받고 각자의 위치로 떠났다. 다음 날 하후돈의 10만 대군은 파죽지세로 밀려왔다. 조우는 제갈량의 명대로 몇 번 싸우는 척하다가 급히 후퇴했다. 기세가 오른 하후돈은 의심도 없이 그의 뒤를 쫓아 방망파에 좁고 수풀이 우거진 골짜기로 들어섰다. 10만 대군이 골짜기 안에 거의 다 들어왔을 때였다. 하후돈의 등골에 섬뜩한 기운이 스쳤다. 멈춰라. 함정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골짜기 양옆에서 수십 개의 불화살이 날아와 마른 수풀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골짜기는 거대한 불지옥으로 변했다. 크압, 불이야, 도망쳐라. 조조의 군대는 아비교환에 빠져 서로를 짓밟으며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 강 쪽으로 달아났다. 바로 그 순간 강이 상류를 막고 있던 둑이 터지며 거대한 물살이 그들을 덮쳤다. 불과 물의 협공에 조조군은 완전히 무너졌다. 마지막 남은 퇴로에는 장비가 장팔상호를 들고 버티고 서 있었다. 이놈들, 이 장비님의 창맛을 보아라. 전투는 일방적인 학살로 끝났다. 흙과 피와 재로 범벅이 된 관우와 장비는 신야성으로 돌아와 군사 지휘대 위에서 태연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 제갈량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군사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벌해주십시오. 두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신을 바라보는 듯한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제갈량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두 장군께서 계시니 천하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 신야성의 그 누구도 27의 젊은 군사를 의심하지 않았다. 33화 강동으로 가는 길. 방망파의 승리는 잠시의 기쁨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주를 뒤흔드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유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둘째 아들 유종은 싸워보지도 않고 형주 전체를 들어 조조에게 바치기로 결정했다. 항복이라고. 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막사 안의 모든 장수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유종은 이미 조조에게 항복 문서를 보냈고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남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성을 지나면 곧바로 이곳 신야입니다. 전령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렸다. 이제 신야는 거대한 조조군의 진경로 한복판에 놓인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다. 젠장, 그 어리석은 내송이가 제 아비가 남긴 땅을 적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쳤단 말인가. 장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형님, 차라리 우리가 양양을 쳐서 유종의 목을 베고 형주를 차지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그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나는 유표 형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어찌 그 아들을 치고 땅을 빼앗는 배신을 할 수 있겠느냐. 가면 속에서 그의 이성은 냉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지금 형주를 차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100만 대군을 정면으로 맞겠다는 것과 같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최악의 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다음을 도모해야 한다. 그는 제갈량을 돌아보았다. 군사,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오? 제갈량은 침착하게 지도를 가리켰다. 당장은 이곳에서 가까운 강화로 피해야 합니다. 강화태수 6기는 유표공의 장남이니 우리를 받아줄 것입니다. 그때 막사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아우성이 들려왔다. 유비가 놀라 밖으로 나가보자 신야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아이를 업고 짐을 짊어진 채 성문 앞에 모여 울부짖고 있었다. 유비공, 저희를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조조의 군대가 오면 저희는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부디 저희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들은 유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며 애원했다. 유비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다. 나의 인이라는 가면을 진짜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들. 내가 저들을 버린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온 것인가. 그는 형제들을 얻고 난 후 변하기 시작한 자신의 마음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백성들을 버리고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군사, 저들을 데리고 가야겠소. 제갈량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주군, 안 됩니다. 저 많은 백성을 데리고 가다가는 하루에 10리도 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조조의 추격군에게 따라잡히면 우리 모두 전멸하고 맙니다. 지금은 주군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나를 따르겠다는데 어찌 참아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유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수들과 제갈량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기나긴 피난 행렬이 시작되었다. 수천의 군사와 수만의 백성, 늙은이와 아이들, 수레와 가축들이 뒤섞인 행렬은 거대한 슬픔의 강물처럼 느릿느릿 남쪽으로 흘러갔다. 며칠 후 당양 장판파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조조의 최정예 기병대가 그들을 따라잡았다. 조조군이다. 조조군이 나타났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에 피난민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유비의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유비는 조은과 장비에게 백성들과 가족들을 맡기고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곁에는 남은 병사가 거의 없었다. 관우는 강하의 구원병을 요청하러 떠났고 장비와 조은 그리고 두 부인과 아들 아두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망연자실하게 강가에 서 있는 유비에게 제갈량이 다가왔다. 주군,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강동의 송권과 동맹을 맺어 조조에게 대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권이 우리 같은 패잔병과 동맹을 맺어주겠는가? 송권은 젊고 영영하나 지금쯤 조조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항복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강동으로 건너가 그를 설득하여 우리와 함께 조조에 맞서 싸우도록 만들겠습니다. 유비는 잿더미가 된 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한번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였다. 그는 제갈량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군사에게 달렸소. 그날 밤 제갈량은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안개에 낀 강을 건너 강동으로 향했다. 34화 송권과의 담판. 제갈량이 도착한 강동의 도읍시상, 송권의 조정은 그야말로 들끓는 가마솥 같았다. 조조가 보낸 항복 권고 사신이 도착한 이후 조정은 항복을 주장하는 신하들과 싸워야 한다는 신하들로 나뉘어 매일같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항복을 주장하는 쪽의 대표는 장소였다. 그는 송권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주군, 조조는 천자를 받들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니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주군의 지위는 보존될 것이나 만약 싸운다면 강동의 81주는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은 도륙당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결단을 내리소서. 대부분의 문관들이 장소의 말에 동조했다. 그때 제갈량이 노숙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낯선 청년에게 쏠렸다. 장소가 비웃으며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비를 섬기는 제갈량이란 자인가? 듣자 하니 유비는 그대를 얻은 후 물 만난 고기 같다고 했다던데 어찌하여 신야도 잃고 양양도 잃고 이제는 처자식까지 잃은 채 장판파에서 개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가? 그대의 능력이라는 것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날카로운 조롱의 좌중의 문관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제갈량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깃털 부채를 흔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먼저 부드러운 죽을 먹여 기력을 회복시킨 후에야 쓴 약을 쓰는 법이오. 우리 주군께서는 병력이 수천에 불과했으나 조조의 10만 대군을 방망파에서 불태워버렸소.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오. 비록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는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며 그대들처럼 강하고 유리할 때는 큰 소리치다가 강한 적이 나타나자마자 나라를 통째로 들어 바치려는 자들과는 근본이 다르오. 무엇이라? 장소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제갈량은 멈추지 않고 송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손 장군,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어린 군주 송권은 푸른 눈동자를 빛내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소. 선생의 생각은 어떻소? 조조는 한나라의 승상을 참칭하는 역적일 뿐입니다. 장군께서는 선친과 형님의 위협을 이어받아 강동을 호령하는 영웅이십니다. 어찌하여 역적에게 무릎을 꿇으려 하십니까? 만약 조조에게 항복한다면 조조가 장군을 어찌 대우할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작은 제후 자리 하나 던져주고 장군의 군대와 땅은 모두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장군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도 급급할 것입니다. 송권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제갈량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유비 공과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친다면 형조와 강동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조조도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장군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제갈량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그 기세는 회의장을 압도했다. 송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생의 말이 옳소. 나는 결코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겠소. 하지만 장소를 비롯한 신하들이 다시 간절하게 그를 말렸다. 송권은 다시 고뇌에 빠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대도독 주유가 지금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하고 있소. 내가 그를 이곳으로 불러 그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소. 회의장을 나온 노숙이 제갈량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공명 선생, 일이 어렵게 되었소. 주유공은 저 장소보다 더 완고한 항복론자여. 그를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의 동맹은 물 건너가고 말 것이오. 제갈량은 강 건너 조조의 진영이 있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시오. 나에게는 주유공을 설득할 방법이 있소. 35화 적벽대전의 섬합. 주유는 강동 제1의 미남이자 수만 수군을 제 몸처럼 부리는 천재적인 대도독이었다. 그는 제갈량이라는 낯선 시골 서생이 자신의 주군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에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공명 선생,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주유는 제갈량을 자신의 막사로 불러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도독께서도 수군 훈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갈량은 여유롭게 깃털 부채를 흔들며 그와 마주 앉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막사 안을 감돌았다. 주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다. 나 역시 며칠 밤낮을 고민했으나 아무래도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강동을 위한 길인 듯하오. 조조의 군대는 100만, 우리는 고작 수만에 불과하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선생 생각은 어떻소? 주유는 제갈량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속내는 싸우자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눈앞의 서생이 과연 어떤 배짱과 지략을 가졌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나를 떠보는구나. 내 입에서 항복하자는 말이 나오면 나를 비웃으며 쫓아내겠지. 그리고 내 입에서 싸우자는 말이 나오면 승산 없는 싸움을 부추기는 멍청이라며 무시하겠지. 제갈량은 그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치 주유의 말에 동의하는 척했다. 도독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싸워서 질 것이 뻔한데 어찌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겠습니까?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온데
이 계책을 쓰면 100만 대군을 물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강동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단 말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주요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제갈량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제가 듣기로 조조가 하북의 원소를 깨뜨리고 업성을 차지했을 때 동작대라는 화려한 누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하의 미녀들을 그곳에 모아두고 여생을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지요. 그것이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조조가 이번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으로 온 진짜 이유는 천하 통일이라는 거창한 명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2명의 여인을 얻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제갈량은 잠시 말을 끊었다. 주유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제가 듣기로 강동에 교시성을 가진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대교, 동생은 소교라 하며 그 미모가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조조는 오래전부터 이 두 여인을 마음에 품고 내 소원은 천하를 얻고 대교와 소교를 동작대에 가두어 함께 늙는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독께서는 사람 하나를 보내 조조에게 약간의 돈과 함께 대교와 소교 두 사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조는 미녀를 얻고 만족하여 분명히 군대를 물릴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유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대교는 죽은 손책의 부인이었고 소교는 바로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 사실이요. 제가 어찌 감히 도독께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 순간이었다. 와장창. 주유가 발을 구르자 옆에 있던 탁자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들고 포효했다. 이 늙은 도적놈이 감히 나를 이토록 능멸한단 말인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조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내 비록 목이 잘려나갈지언정 결코 그놈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제갈량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시험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직 함께 싸울 동지를 바라보는 뜨거운 눈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공명 선생, 내일 아침 나와 함께 주군을 뵙고 출정을 간청합시다. 제갈량은 부채 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송권은 주유와 제갈량을 포함한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칼을 뽑아 앞에 놓인 책상에 모서리를 내리쳤다. 쾅!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앞에서 다시 항복을 입에 담는 자는 이 책상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송권 유비 동맹이 마침내 결성되었다. 장강 위에는 피비린내를 머금은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36화, 돌아온 형주, 그리고 또 다른 계략. 적벽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주요의 화군과 제갈량의 동남풍, 그리고 조조군의 전염병이 합쳐져 북쪽에서 온 100만 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불과 물의 지옥 속에서 녹아내렸다. 조조는 겨우 목숨만 건져 허도로 도망쳤다. 유비는 제갈량의 지시를 받아 주유가 조조의 남은 세력과 남군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군사를 이끌고 텅 비어있는 형조의 남쪽 4개군, 양양과 강릉 등을 손쉽게 차지했다.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남군을 차지한 주유는 그 소식을 듣고 피를 토할 지경이었다. 쿨럭, 유비, 이 교활한 놈. 내가 죽으림을 다해 호랑이를 잡는 동안 저놈은 뒤에서 여우처럼 어부지리를 취했단 말인가. 주유는 당장이라도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치고 싶었지만 조조와의 싸움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 컸다. 한편 형주로 돌아온 유비는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마침내 그는 남의 땅을 떠도는 나그네 신세를 벗어나 자신의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군사, 모든 것이 군사의 계획대로 되었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유비는 감격에 겨워 제갈량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형주를 발판 삼아 인재를 모으고 군마를 길러 서쪽의 입주를 도모해야 합니다. 제갈량의 눈은 이미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성공 소식은 강동의 송권에게도 전해졌다. 송권은 주유만큼이나 분노했다. 유비가 우리 강동의 힘으로 조조를 물리치고 정작 가장 큰 이득은 자기가 챙겼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다. 당장 형주를 내놓으라고 전하라. 하지만 제갈량은 송권의 사신에게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주는 본래 유표공의 땅이었고 우리 주군께서는 유표공의 아우와 같으니 형주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만약 우리가 다른 땅을 얻게 되면 그때는 기꺼이 형주를 돌려드리겠소. 뻔뻔한 대답에 송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상처를 치료하던 주유가 송권에게 은밀한 계책을 내놓았다. 주군, 저에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비는 얼마 전에 부인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군의 누이 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내자는 거짓 혼담을 보내는 것입니다. 혼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유비가 혼례를 위해 강동으로 건너오면 그를 사로잡아 인질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의 목숨을 담보로 형주를 돌려받는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형주를 내놓지 않는다면 유비의 목을 베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일명 미인계라 할 수 있지요. 송권은 무릎을 탁 쳤다. 좋은 생각이다. 당장 사신을 보내 유비에게 혼담을 전하라. 며칠 후 강동에서 온 사신이 유비에게 송권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두 가문이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송권의 누이인 손상향과 유비가 결혼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친서를 읽은 유비는 기가 막혔다. 이게 말이 되는가. 나는 나이가 곧 50인데 송권의 누이는 이제 갓 20을 넘겼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혼담이라니 이것은 누가 봐도 나를 강동으로 유인하려는 함정이 아닌가. 나는 절대 가지 않겠소. 장수들 역시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오직 제갈량만이 태연하게 부채질을 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주군,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함정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기회입니다. 기회라니, 자칫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저에게는 주군을 지킬 계책이 있습니다. 주군께서는 안심하고 강동으로 가셔서 아름다운 부인도 얻으시고 형주도 온전히 지키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갈량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유비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또다시 나는 이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다.
그는 조온을 호위 장수로 삼아 강동으로 떠날 채비를 시작했다. 거대한 용의 아가리 속으로 그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